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지배한 엘리트 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비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의관을 정지하고 서원과 같은 이런 강학의 공간에서 공자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결국 리더가 될 수 있는 학자들을 선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500년 역사를 가질 수 있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이 청이 정일전쟁에 패배한 바로 1895년 이래로 만 10년 만에인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선비의 폐해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흔히 양반 사대부라고 얘기할 때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벼슬아치를 통칭하는 말이 되겠고요.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선비 사자와 벼슬아치를 대표하는 대부의 합성어로서 즉 관리가 된 자 혹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집안 혹은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 흔히 그래서 접빈객이라고 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이리 오너라 하고 난 모르는 나그네가 찾아들더라도 후하게 대접을 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보응제사라고 해서 사대조에 대해서 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흔히 양반 사대부라고 조선 후기에는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선비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지조와 의리였었죠. 이것이 있어야 의리가 없는 놈,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놈, 이런 선비가 될 수 없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안빈낙도,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난함을 즐길 수 있었던, 그 다음에 공선후사, 공적인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선비의 덕목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에 따른 또 폐해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조와 의리가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를, 다주성이 침해되는, 또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가진 자의 유유자적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또 공손후사라고 얘기는 해놓고 결국 사사로운 당쟁과 부정부패에 찌들었던 것이 또 선비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만석지기에 큰 부를 갖고 있어도 결국 가난해서 송곳 꽂을 땅이 없다라고 읊푸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래서 일단사 일표음, 즉 아주 도시락인데 대나무로 만드는 도시락밥에 표주박에 물 한 그릇, 이런 것으로 결국 나는 가난함을 즐긴다, 이런, 대외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부자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선비들이 꿈꿨던 나라들이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모순된 나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선비들이 꾸었던 나라는 차별의 나라였어요. 자기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차별을 했던 것이라든지, 노비,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이 엄존했던 바로 그 나라가 그들의 나라였던 것이죠. 또한 명분을 중시하다 보니까 상하, 좀비, 귀천이 아주 엄격했던, 그래서 군자는 군자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는 식으로 결국 이런 명분에 얽매였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이런 당쟁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내세웠던 바로 이 탕평책의 근간을 내세웠던, 그래서 문묘 앞에 세워졌던 탕평비예를 보게 되면 주일 부일비면 군자지 공심이라, 두루하고 패거리를 짓지 않으면 그게 군자의 공의 마음이고, 패거리를 짓고 두루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천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들은 작당을 지어 결국 소인배의 나라를 자처했다는 거죠. 자, 대외 정책이 쇄국이다 보니까 외국과의 통상 수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4대를 앞세우다 보니 결국 모아의 나라가 장례와 제사를 중시해서 이것이 즐거운 예절이라고 얘기하다 보니 결국 맨날 상복만 입고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많은 벼슬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결국 나라를 위한 이런 이 벼슬이라기보다는 결국 자기와 자기 집안을 내세우고 그것이 하나의 출세의 증표로서 벼슬길에 나가는 일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벼슬 중에서도 최고의 벼슬로 내세웠었던,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서가 홍문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출세의 보증수표가 되는, 그 홍문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글재주가 세상에 떨쳐져야 되고, 그러나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가문이 우수해야 된다는 거죠. 즉 명문대가 출신이어야 홍문록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들만이 청요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당상관이 될 수 있는, 자, 이주낭청에서 홍문록을 간택하는 것이 바로 이 실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청명이 있고 과거에 급제를 하고 했다는 거죠. 과거에 급제를 해야 되고 결국 그 이름이 널리 떨쳐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임금님에 의해서 사가독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히 이렇게 결국 우수한 관리로 양성되는 과정에서 임금님의 이런 특별 배려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벼슬 중에 최고의 벼슬이 대제학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대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홍문관과 예문관의 최고 책임자의 정의품 벼슬자리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실직이라기보다는 겸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겸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결국 최고의 석학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를 뭐라고 하느냐? 학문과 도덕에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만이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제학을 내는 집안만이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최고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학을 흔히 문형이라고 불렀는데, 문형이라는 것은 형자가 저울 형자니까요.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결국 이 대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최고의 벼슬자리로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품계 자체는 판서와 동등한 정의품이지만 삼정승이나 육조 판서보다도 높은 예우를 받게 되는, 그래서 계기가 되어 이런 것들을 병용문관이라고 불렀어요. 즉 사관원, 경연,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교서관, 세자, 시관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는, 문과에 급제하지 않고서는 벼슬 나갈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아무리 임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최고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을 배출한 집안, 그런 집안을 양반 중에서도 그 갑에 해당되는, 흔히 그래서 이를 사만갑족, 무슨 해동갑족, 동방갑족 이렇게 불려왔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제학을 많이 배출했던 광산김씨라든지 연안이씨라든지 달성서씨라든지 이런 집안들을 흔히들 이렇게 갑족이라고 불러오게 된 것이죠. 갑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벼슬을 할 수 있는 양반 중에서도 양반, 그래서 이런 최고의 양반가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고, 결국 또 여기에 더욱 그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성부의 덕목 중에서도 최고로 치고 있는 의리와 지조를 지켰던, 그래서 세조의 왕위찬탈에 협력하지 않았다든지, 기묘 을사사에 화를 입었다든지,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이런 행적들이 그 집안에서 있었을 때 그거를 최고의 양반가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귀족적인 성격을 띤 하나의 세습 지배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런 좋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고서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책무에 게을러 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내세웠던 것이 실현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론으로 맨날 공자님 말씀하시기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조선의 선비가 오늘날로 따지면 교수이면서 또 정치인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소위 폴리페서라고 하는 계층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격이 같아서 결국 조선의 선비의 그러한 시대적인 모순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면서 이들 폴리페서들은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런 사회적인 책무가를 잊은 채 하나의 귀족적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세습적인 권력이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세에 의해서 협력해서 결국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유명조선, 여러분들 이 명나라 시절의 조선은 소중화에 빠져서 결국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빠져 있었다면, 유일조선,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의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황도 유학에 빠져서 대일본 제국의 신화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처함으로써 결국 친일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것이 결국 10년 만에 조선을 멸망의 길로, 자주성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조선시대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이 선비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